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68이고요. 젊은 시절에는 여느 주부들처럼 가족을 위해 살았고 남편과 아들 하나 키우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속정은 깊었어요. 고생만 시켰다고 아프고 나서는 제 손만 꼭 잡던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도 같이 꺼져버리는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감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내며 제 삶의 반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뒤 막막했죠. 시골집도 팔고 손에 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들이 같이 살자고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그 말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속으로 얼마나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민폐는 되지 말자, 나도 조심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아들 네 집에 들어간 지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 집은 도시 외곽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손녀 하나. 처음엔 낯설었지만 가족이니까 서로 맞춰가면 되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말이 쉽지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는 법이 없었고 집안 공기도 서늘했습니다. 차를 내줘도 손끝으로 컵을 밀며 댔어요. 한마디로 일관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또 새로 시작할 수도 없으니까요. 남편 잃고 아들 가족이라도 옆에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더군요. 사랑받고 싶다는 욕심이 아니라 최소한 사람 대접은 받고 싶었던 마음 그마저도 사치였을까요? 처음엔 정말 조심하려고 애썼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손녀 도시락을 쌌고 며느리가 출근 준비할 때는 조용히 주방을 정리했지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듯 했어요. 그냥 냅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는 자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마치 여기서 당신 할 일은 없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싶었지만 날이 갈수록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뭘 하든 아니 하는 게 오히려 나았던 거죠. 거실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는 일부러 안방문을 닫고 식사 자리에서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날이 좀 풀렸네. 한마디 건네면 네. 딱 그 한 음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 사람 마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나도 모르게 입을 닫게 되고 눈치만 살피게 되죠. 아들은 늘 바빴습니다. 아침엔 일찍 나가고 저녁엔 늦게 들어왔어요. 얘기라도 나누고 싶어서 몇 번 말을 붙여봤지만 엄마 피곤해. 이따 얘기하자.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죠. 그렇게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낮 시간은 참 길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에 울리고 저는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게 전부였죠. 그래도 손녀만은 밝고 예뻤어요. 학교 다녀와서 할머니 하며 달려올 때면 그 작은 품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는 손녀도 어색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숙제 핑계를 대며 곧장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청소는 저희가 할 테니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방에서 쉬고 계세요. 그 말은 분명 배려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엔 선이 그어진 듯한 거리감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괜히 말 걸었다는 생각에 한참을 이불 속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보다 함께 사는 고립감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날도 여느 날처럼 조용히 집안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휴일이라 집에 있었고 손녀는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저는 주방 찬장에서 오래된 찻잔 세트를 꺼내 닦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시누이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는데 예전엔 특별한 날에만 꺼냈던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찬잔을 닦으며 이렇게 아껴뒀다 아무 의미도 없구나 싶은 마음에 잠시 너지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손에서 미끄러지듯 찻잔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고 고급스러운 유리 소리는 날카롭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깨진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던 제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어머님,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도대체 왜 그런 걸 만지세요?
저는 깜짝 놀라며 미안하다. 내가 실수로 했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끊고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항상 가만히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까 봐 그랬던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고였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감정의 벽은 너무 높이 쌓여 있었죠.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 집에 들어왔을 때 며느리는 울먹이며 그 일을 얘기했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입에서 엄마, 괜찮아요 한마디를 기대했지만 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며느리는 제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당분간 좀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나가라고? 되물었지만 며느리는 말없이 시선을 피했고 아들은 문틈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죠. 저는 말없이 외투 하나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그 눈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발밑엔 눈이 쌓여 미끄러웠고 마음속엔 얼음처럼 식은 슬픔만이 무겁게 쌓여갔습니다. 그날 밤 눈은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 위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듯 차가웠고 발밑은 얼음처럼 미끄러웠습니다. 나는 손에 들린 작은 가방 하나만을 꼭 쥔 채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익숙했던 복도도 엘리베이터도 그리고 현관문도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시간에 문을 열어줄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얼굴을 때리듯 몰아쳤고 입김조차 차가운 공기 속에 얼어붙을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수없이 되뇌이며 걷다 보니 어느새 전철역 근처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친구 영숙이. 몇 번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던 그 친구 집이 근처에 있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먹이는 제 목소리를 듣고 그녀는 한마디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당장 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시간 가까이 걸어 도착한 영숙이네 집 앞.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마른 수건을 꺼내 제 얼굴과 손을 닦아주며 왜 이렇게 추운데 나왔어?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데 그 말에 버티고 있던 감정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우는 게 몇 년 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영숙이네 방 한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녹았지만 마음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서러움 말 한마디 없이 나를 보내버린 아들과 며느리, 그것보다 더 서러운 건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숙이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물음은 점점 분노가 되었고 억울함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아주 뜻밖의 사진 한 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 삶의 방향을 다시 바꾸는 첫 단서가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영숙이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며 제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너무 놀라지 말고 봐. 며칠 전 우연히 찍힌 사진인데 그렇게 꺼낸 휴대폰 화면에는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패딩, 갈색 가방, 평소 며느리가 자주 입던 차림새였죠. 사진 속 그녀는 어떤 남자와 나란히 걷고 있었고 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닮은 사람이겠지. 그렇게 애써 부정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건 분명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세탁해줬던 그 옷, 그리고 손에 들린 작은 머플러까지 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찍힌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영숙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동네 마트 근처야. 며칠 전에 시장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봤어. 너희 며느리 맞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찍어뒀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차가운 현실과 얼어붙은 감정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동안 제가 며느리에게 당한 말과 눈빛, 그 싸늘했던 태도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며 하나의 의문을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나를 집에서 내쫓은 진짜 이유가? 영숙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자야, 넌 평생 참기만 했잖아. 남편 떠난 뒤에도 자식 눈치 보며 그렇게 살았고. 근데 이젠 아니야. 너도 너 자신을 지켜야지. 진실을 밝히자. 도와줄게. 그 말에 제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참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아들이니까, 하지만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예의와 사랑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날 내쫓고 모른 척한 그들 앞에서 더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에 스스로 일어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숙이와 함께 하나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첫 단서일 뿐이었습니다. 그 뒤에 더 많은 진실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이제 제 인생에서 제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며느리의 사진을 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수없이 되새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그 집에서 뭔가를 망쳤던 걸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저는 그 집에서 단 한 번도 누를 끼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아이 돌보는 일도 내 몫처럼 여겼고 불편한 기색조차 숨기며 살았죠. 그런 저를 향해 냉정하게 쏟아진 말들, 무표정한 아들의 얼굴, 그리고 한겨울에 문을 열어 나를 내쫓은 그 순간들까지 그 모든 기억이 가슴속에 바위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억눌린 분노와 억울함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묻히듯 사라질 순 없다. 드디어 그런 생각이 제 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이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그러자 영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잘 생각했어. 순자야, 이제는 너도 내 마음을 말할 차례야. 그녀는 저보다 더 단호했고 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며느리의 외도 의심 정황을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연락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며칠째 아무 말도 없고 어떤 안부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겨울밤에 나갔는데 살아있는지조차 궁금하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심장이 아린 듯 아팠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낳고 키우고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수십 년. 그 세월을 쏟아부은 사람이 나였는데 이제는 후회보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이라도 가족이라도 잘못한 일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저의 마음이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무너졌기에 스스로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을 더 알아보기로 했고 우리가 쥔 단서가 충분한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는 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분노나 감정으로 휘두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지키고 저를 짓밟은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기 위한 준비였지요. 영숙이의 도움으로 사진 속 남자의 정체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결국 그 남자가 며느리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신이 생기자 저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고 며칠 만에야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요즘 왜 연락이 안 돼?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나갔을 때는 단 한 번도 찾지 않던 그가 이젠 왜 묻는 걸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괜찮다. 그리고 너랑 이야기할 게 좀 있다. 며느리와 마주 앉은 자리는 싸늘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나가라는 말 잘 들었어. 근데 이제는 나도 말할 차례야. 이 사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니? 며느리는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고 아들은 그 옆에서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참고 살아왔는지, 어떻게 추운 밤 쫓겨났는지, 그리고 이 사진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눈물 없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제 한마디 한마디엔 그동안 쌓여있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제 더는 모른 척하고 살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아내라고 해서 내 인생까지 무시당할 순 없어.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며느리는 변명조차 못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 저는 직접 법률 상담도 받았습니다. 집에서 나간 날부터 있었던 모든 상황을 정리해 기록했고 제 권리를 침해당한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예전처럼 조용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의 말에 밀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야만 했던 제 삶에 드디어 내 의지라는 것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며느리와 아들과 마주 앉았던 그날 이후 저는 더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아들에 대한 애틋함이 남아 있었지만 제가 거기서 다시 살아간다는 건 제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짐을 정리해 영숙이와 함께 작은 원룸 하나를 얻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드나드는 작은 창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혼자서 밥을 차리고 전기요금 확인하고 작은 가전들을 만지는 것도 어색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고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책을 읽는 일상은 참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어요. 영숙이는 종종 들러서 장을 봐주고 같이 김치도 담갔습니다. 그녀 덕분에 따뜻한 말 한마디, 웃음 한 조각이 제 삶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사람 마음은 결국 누구와 있느냐, 어떤 공간에서 스스로를 대하느냐에 따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그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너도 너 삶을 살아. 나도 내 삶을 살아갈게. 그 순간 저는 정말 처음으로 내 인생이란 걸 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글쓰기 강좌도 나가봅니다. 아직 서툴지만 그 서툼마저도 사랑스러운 하루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살아남았고 다시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꿋꿋이 걸어갈 겁니다.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지만 회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내 결심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이제는 가끔 지난 날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 추운 겨울밤 눈보라 속을 홀로 걷던 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때의 제가 안쓰럽기보다는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늘 누군가의 어머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왔지만 정작 제 자신으로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나와 작은 방 하나에서 지내는 지금이 누군가 보기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제게는 그 어떤 호화로운 집보다 따뜻하고 소중한 공간입니다. 새벽마다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마당에 피어난 작은 꽃 하나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지요. 며느리에 대한 감정도 이제는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삶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어떤 사연이든 사람을 해치거나 짓밟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과는 조금씩 다시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도 언젠가는 제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겠지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누군가에게 외면당하고 말없이 울음을 삼키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상처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고 일어서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시작했고
지금도 매일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참 잘 살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놓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음 한켠에 쌓아둔 상처는 꺼내놓는 순간 또다시 아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로 제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참 고맙고 벅찹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누군가에게 외면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을 나눌 곳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과 삶은 여전히 소중하다는 걸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란 게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3끼 잘 챙겨 먹고 가끔 해가 비추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리는 것. 그런 평범한 하루가 쌓여서 결국 괜찮은 삶이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나온 길이 누군가의 지금일 수 있고 그분도 언젠가 다시 웃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지금 당신이 외롭고 서럽더라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당신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니까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당신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세상에 들려질 자격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건강하세요.